트랜스 지방은 무조건 심장밥입니다. 급성염증은 좋아요. 만성염증은 나쁘고.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병병병병병병사. 우리 전통 음식인데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이어지면은 치매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Y스트릿 때문에 일부러 한국에 들어오셨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당연하죠. 네. 노년내과 임영빈 원장님. 네. 근데 지금 LA에서 네, 개업했고요. 예. 이제 UCLA 내과, 스탠포드 노년내과 마치고 이제 제가 자란 곳인 LA에서 이제 한인 어르신들 돌보기 위해서 개업하고 있습니다. 8년째 됐네요, 벌써. 오, 그래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우클라라고 하는 UCLA 되셨고 스탠퍼드에서 네. 노년내과 펠로우 닥터.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잘 늙어가는 법 관심들이 되게 많이 높아지셨어요. 네, 네. 약간 좀 체감을 하시나요? 네, 안 그래도 제가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방에 들어가서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또, 와, 이분이 80대시라고? 70대시라고? 근데 50대신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시지? 이런 것들 많이 접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아무리 이제 UCLA 스탠포드 나와도 이제 정석을 하는 양의학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좀 많이 놨어요. 당연히 제가 피 검사하고 CT 찍고 MRI 찍으면서 당뇨, 루마티스 관절염, 암 이런 것들 당연히 진단을 해드리죠. 네,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큰 병이에요. 그런 큰 병 말고 작은 병들을 찾는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의사로서. 그리고 리드 해드리고 가이드 해드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건강이 호전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리고 이 천천히 나이 드는 법,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저희가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요거는 저희가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 저희가 무려 10분을 뽑아서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천천히 나이 드는 법, 토네이도 출판사에서 책 도와주시게 됐고요. 근데 책에서 딱 앞에 시작이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이는 같아도 늙는 속도는 같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고생해서 같은 나이대인데 지금 이제 노화의 정도가 많이 다르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늙는 속도가 다르다고요. 아예.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뭐 70대, 50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눈대중으로 저 사람은 요 정도 나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충 우리가. 네, 근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 가능한 거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현재 나이가 얼마나 드는지 신체 나이. 네, 신체 나이를 검사를 한지는 이제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거는 좀 옛날 거예요. 요새는 오히려 내가 얼마나 나이가 빨리 드는지 속도까지 알려주고요. 그래서 1년에 1년씩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정상이겠고, 예. 1년보다 1.2년 아니면은 1년보다 0.9, 0.7, 0.6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또 이 회사가 그 하버드랑 뭐 듀크랑 아이비리그랑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검사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을 경쟁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네. 이 내가 1년에 몇 년씩 0.7년씩 늙는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한다, 너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선의의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커뮤니티가 이제 굉장히 핫합니다. 그게 1년에 1년씩 늙는 게 아니라 브라이언 존슨 같은 사람은 0.54.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늙는 속도가 절반이라는 거죠. 네, 거의.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분이 그 요새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제가 기억으로는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에 이제 얼리 엑시트를 하셔서 이제 다른 데도 투자를 하지만 그동안 창업하고 엑시트 할 때까지 건강이 무너져서 그거를 다시 회복하고자 이 자기가 번 돈으로 내 몸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워낙 이제 천재시다 보니까 이제 집요하게 건강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까?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내 건강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잘 빨리 늙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거 다 하더라고요. 브라이언 존슨은. 네, 맞죠. 그 뭐 아들의 혈청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계속 본인이 맞고. 네.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같이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노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게 되게 처음 알았던 사실도 있는데 30페이지에 보면은 나이에 따른 분자와 미생물 발현의 변화. 이게 좀 이름은 어렵기는 한데 이걸 이제
생애 주기에서 2번 늙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예전에는 이게 멀티오믹스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프로티오믹스라고 해서 단백질만 검사를 해서 네. 봤는데 이제는 멀티오믹스라고 해서 유전자성 또 후성 유전학적으로 단백질학으로 다 검사를 해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총 2번 늙는다라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같은 스탠포드에서 한 10년 전에 3번 늙는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더 새로운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번 늙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뭐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44세하고 60세 이렇게 좀 2번의 큰 꺾임이 있어요. 안 외우셔도 되지만 44세에서는 이제 지방과 알코올을 분해하는 또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이 더 잘 일어나도록 몸이 변하고요. 이제 60대에서는 면역학적으로 당 대사가 느려지고 그 두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냥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노화의 패턴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나 천천히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네, 책 제목처럼 네. 그렇게 됐으면 좋을 텐데 이게 언제 태어났느냐도 중요한 거. 이거 환경적인 요인인지 후천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65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가 아니라 더 빨리 늙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저도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AACR이라고 여태까지 암 학회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학회예요. 거기서 2024년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얼마나 빨리 나이를 듣는지 그 후성 유전학 테스팅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과 현재 사람들의 혈청을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네. 50년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6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속 노화가 17%가 더 빨랐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더 발전을 하는 거가 아니라 퇴보하고 이렇게 가속 노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뉴스에서 많이 실감을 하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암에 걸린다. 이제 가속노화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이 무너지면서 만성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 빨리 조기암이 발생을 하는 건데 조기암 발생률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나타나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가속노화가 빨리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알아가야 될 텐데 저희가 책에도 보면은 유전자 스위치를 온 오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유전적으로 타고 태어난 거 물려받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어떤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귀한 유전자가 모든 사람들이 내 눈은 이렇게 엄마 닮았고 뭐 코는 아빠 닮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은 유전자를 더 갖다 쓸 수가 있고 안 좋은 유전자는 더 묵어놓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거는 습관을 통해서 네. 관리가 가능하고요. 내가 어떤 유전자를 킨다, 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조금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메틸이 붙어요. 내가 메틸. 유전자에 메틸이 하나씩 붙으면은 그 유전자가 꺼집니다. 그리고 메틸이 없어지면은 유전자가 켜져요. 그래서 나이가 얼마나 빨리 들었다, 생체 나이를 알려주는 그런 검사들이요. 솔직히 다 메틸이 어떤 패턴으로 붙었냐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 메틸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면? 그냥 유전자에 카본하고 하이드록신 그 CH 그룹이 그냥 갖다 붙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지퍼를 쫙 잠궈야 되는데 네. 중간에 하나가 어긋났어요. 그러면은 잠그다가 딱 못 잠그는 것처럼 네. 메틸이 붙으면은 유전자가 발현이 안 돼요. 이게 책에서도 보니까 건강을 결정하는 데 본성은 15에서 20%에 불과하다. 습관을 개선해서 건강 궤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비중이 80에서 85%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사후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올림픽에서 1등은 브라이언 존슨이지만 3등을 한 데니엘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그 사람은 35세 변호사입니다. 예. 그분이 어느 날부터 내가 또 건강이 안 좋다 생각해서 열심히 이제 습관을 개선을 했고요. 습관 개선만 했는데도 이분이 0.7까지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더 잘하려면 조금 더 이제 영양제도 먹고 그래야 되죠. 근데 꼭 여러분들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좋은 습관만 가져도 내가 후성 유전학적으로 내 습관을 잘 컨트롤하고 개선만 딱 하면은 얼마나 빨리 나이가 드는지를
확실히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재밌지 않아요? 습관 하나만 개선을 해도. 그러니까 사실 왜 저 같은 경우도 다리 자주 꼬고 있는데 그러면 다리 혈액순환에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거 안 꼬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어느 순간 인식하고 보면 또 내가 다리 꼬고 있고 네, 그 습관 맞습니다. 고치기 진짜 힘든 건데 맞아요, 맞아요. 전체 유전자 스위치까지 온오프 할 수 있는 습관이라면 쉽지는 않겠죠. 네. 근데 하여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네. 천천히 나이 드는 법 이 책도 읽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더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가속노화를 유발하는 그 공통적인 질병이 있다고요. 네. 염증성 노화. 우리가 뭐 염증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네. 노화도 많이 들어봤고 네, 염증성 노화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린 그 73세시지만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있고 50대지만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하고 병을 찾아드리기는 하는데 병이 없어요. 당뇨도 없으시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없으시고 대변 보시는데 내가 자꾸 설사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대장 내시경도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제 진단하는 뭐 크론즈병이나 장염에 걸리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50대 여성분이 왜 이렇게 정신이 맑지 못하고 잠을 못 주무시고 관절이 아프고 대변이 안 좋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질병이 큰 질병이 없어요. 근데 또 이분을 제가 습관을 천천히 잘 설명해 드려서 개선을 해 드렸더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암인가요? 고혈압인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인가요? 감염이 된 건가요? 자가 면역인가요? 저희가 큰 병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치료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떤 카테고리에다가 넣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혹시 염증이 아닐까라고 해서 염증 카테고리에다가 넣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혈중 농도로 이제 염증 수치를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검사를 해보면은 또 염증 수치들이 높아요. 많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살짝 높아요. 이게 염증이라는 게 우리 병원 가면 뭐 염증 생겼습니다. 엄청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분들 그렇게도 설명을 하시는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생기는 거라고 염증이. 네, 맞습니다. 급성 염증은 좋아요. 만성 염증은 나쁘고. 급성 염증은 예를 들어서 일부러 여러분들 그 피부 뭐 레이저 받으시거나 네. 뭐 레티놀 바르시는데 그런 것들은 일부러 급성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마사지 하면서 여기 근육이 좀 결린다 그래서 네네네네. 주무르는 것 자체도요. 급성 염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더 와서 몸을 힐링하게 만드는, 몸을 좋게 하는 염증이고요. 회복시키게 만들어주는. 회복시키게 만들어주는. 하지만 이제 만성으로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을 노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일으키느냐, 약간 스프링처럼 꾹 눌렀다가 튀어오르게 하는 게 이제 급성 염증의 어떤 긍정적인 면인 거고, 만성 염증이라고 하면 이제 노화를 불러오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흡연, 음주, 스트레스 뭐 이런 게 꼽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이래서 만성 염증이 곧 염증성 노화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염증성 노화라는 이제 단어를 코인한 거는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염증성 노화를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inflammation 하고 aging이거든요. 그래서 좀 wordplay 그냥 재밌게 하기 위해서 inflammaging이라고 붙여요, 저희들은. 염증성 노화. 네. 그러면 만성 염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늙어가는 게 만성적 염증으로 인해서 노화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 만성 염증이 더 과해지면 또 문제가 되는 걸 테고요. 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라이프 스팬과 헬스 스팬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산다고 라이프 스팬이 있으면은 99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제 헬스 스팬이 되겠고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병병병병병병사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로 생로병사? 요거를 원하시는 거가 깔끔하게. 네. 그게 헬스 스팬을 최대한 늦게까지 가져가는 거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 90대 분들 많으시고 예를 들어서 딱 저번 주에 80대 분이 호스피스까지 가셨다가 파킨슨 병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근데 그분을 이제는 걷게 만들어 드렸어요.
아이, 의사 선생님이 또 그렇게 좀 뻥이 과하시네. 아니야 진짜로 네. 그 나중에 영상도 있는데 어. 그 약 잘 쓰고 또 좀 어렵기는 했죠. 환자분도 내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어라고 의심을 하셨고 가족들도 다 포기하셨었는데 저는 끝까지 하실 수 있다. 좋은 습관들 하시고 약들 제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그 어머님께서 휠체어에서도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엄청나게 또 노력을 하신 거네요. 또 열심히 예. 하셨죠. 네. 그리고 그 따님도 굉장히 바쁘신데도 열심히 도와주셨고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너무 딱 처음 다시 뵀는데 이제 휠체어는 밖에 있고 걸어오시니까 와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또 이 이야기 듣고 이명민 박사님 만나려고 LA까지 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멀리 계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알고도 못 고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 줄이세요. 뭐 흡연, 그죠? 음주, 스트레스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 쉽게 되냐는 거죠. 그래도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노화의 주범으로 이제 몇 가지를 이 책을 통해서도 꼽아주고 계시는데 우리 요즘에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네, 밥 매우 먹고 나서 중요하죠. 졸리기도 하고 네, 네. 이게 많이 알려진 개념이기는 한데 음. 왜 피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초록색 생각하지 마세요. 초록색 생각하지 마시고 초록색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생각나요? 초록색 생각나죠? 초록색이 생각나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요. 네. 자꾸 좋은 것들, 좋은 습관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은요. 자연적으로 초록색이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 만나고 가서 이제 답답해서 한 대 더 피우고. 네. 저희 환자분들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근데 좋은 습관으로 그냥 엎어뜨리는 개념이네요. 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안 되면은 좀 이미 갖고 있으셨던 습관들을 좀 버리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비워야지 이제 채워질 수 있는. 아까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중요한 토픽인 것 같아요.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당뇨에 걸리는 것도 많고, 당뇨 전 단계에 걸리신 젊은 제 지인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혈당 스파이크가 이제 한 번, 두 번 일어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오바는 아니에요. 진짜로 의학적으로 제3의 당뇨병이라고 치매를 얘기를 해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이어지면은 치매까지 갈 수 있다고요? 네. 조금 네, 멀리 가는 거기는 한데요.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요, 뇌세포가 내 혈당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뇌에 부산물이 생기고 아밀로이드가 많이 축적이 되면서 치매까지 생기죠. 이야. 그만큼까지 혈당 스파이크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그냥 혈당 스파이크 왔을 때 그냥 오후에 노곤하고 잠이 온다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노화가 진행되고 그게 뇌세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 피하려면 뭐 쌀, 국수, 빵 이런 거 밀가루 좀 덜 먹고 하면 됩니까? 가장 큰 틀은 그렇죠. 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는 거는 맞기는 한데 네. 어떤 것을 먹어야 되나 그런 것도 알려드리는 것도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거꾸로. 탄수화물 맨 마지막에 드시는 거. 야채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 생선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하는 거. 저희가 고깃집에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식사하거든요. 식사 드릴까요? 배불러요. 이제 뭐 냉면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음식들이 그 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지 요새는 이 CGM이라고 Continuous Glucose Monitor 여기 팔에 부착해가지고 검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 감사합니다. 제가 제 번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부착하셔서 저도 한번 이제 샘플로 붙여봤는데 보바 하나 먹고는 굉장히 오르더라고요. 버블티. 버블티. 네, 버블티를 하나 먹더니 달달한 거. 네, 달달하고 또 속 안에 있는 그 버블이 다 이제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굉장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버블티 못 먹어요. 근데 그 단 거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참. 어렸을 때 저도 이게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다녀서 이제 불량식품도 먹고 이제는 안 먹잖아요. 이제 나이에 들어가지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음식들은 그래 그거는 내가 옛날에 먹었던 거
이제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 이렇게 점차 이제 졸업하시는 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먹더라도 야채, 고기, 밥 이 순으로 좀 거꾸로 네. 드시는 게 좋고 그 책에도 보니까 고지방 음식을 먹을 때도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고요. 고지방, 지방이 높은 네. 뭐 기름기 많은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거예요? 네, 그 참 재밌게도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이제 공복 혈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식후 혈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식후 지방이거든요. 혈액 검사 병원에 하러 가시면은 예. 공복 8시간 하고 오세요 하잖아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지방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공복 혈당 뭐 검사하는 거 굳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요새는 당화혈색소 보면서 예. 당뇨 검사하기 때문에. 근데 공복으로 오세요. 8시간 공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8시간 내에 대부분 내가 먹은 지방을 분해를 해서 그래요. 아하. 그래서 식후에 중성지방이 쭉 오르거든요. 예. 그러면서 2시간째 제일 높고 한 4시간, 6시간쯤 되면은 많이 해소가 되고 8시간쯤 되면은 이제 다시 공복 상태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피검사 결과 보면은 전체 콜레스테롤 있고 HDL 있고 중성지방 있고 LDL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LDL은 저희가 계산하는 거예요. 총 지방과 이 중성지방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갖고 LDL을 계산을 하는데 내가 밥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아져 있으면은 그 계산이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부부가 이제 제 환자로 오셨는데 한 분은 중성지방이 정상이셨고 8시간 이상 공복을 하셨는데 네. 근데 남편분은 중성지방이 높았어요. 똑같이 같은 식사를 이제 저녁에 같은 상을 드셨는데도 내가 지방을 분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방 대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방을 먹고 어떤 지방을 안 먹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뭐 트랜스 지방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네. 솔직히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지방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해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거가 더 멋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은 이제 지방을 빨리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복 혈당을 비롯한 혈당이 그럼 높지는 않을 수 있는 네, 거예요? 혈당도 높지가 않고. 네. 야, 근데 이게 사람마다 지방 분해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약간 좀 무식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됩니까? 그 지방 분해 능력이라고 하면 지방을 이제 쌓아놓게 되면 살로 가고 잘 분해를 하면 살 안 찌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나쁜 지방을 먹으면은 더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또 혈관이 망가지고 그러기는 한데요. 예. 하지만 네, 지질 대사가 좋은 사람들은요. 식후 혈당이 중성 지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중성 지방 잘 먼저 낮추시고 예. 그다음에 그 좋은 습관을 잘 유지하셔서 LDL 콜레스테롤도 어느 정도 좀 낮추실 수 있기는 해요. 대부분은 LDL 콜레스테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남성분들은 한 50대 후반, 여성분들은 한 60대 후반부터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저희가 권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쪽은 꼭 이제 권장을 따르시고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하시는 거 맞고요. 하지만 내가 습관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후에 조금씩 산책을 한다라든지 또 이런 사람하고 그냥 밥 먹고 바로 계속 앉아 있는 사람하고 네. 이 지방 분해 능력이 그러면 이게 선천적인 게 더 많이 좌우하나요? 아니면 좀 후천적인 습관이 더 많이 좌우? 후천적이에요. 그래서 지질 대사를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 영국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팀 스펙터 교수가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예.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운동도 아니고 수면 습관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장내 미생물이더라고요. 재밌죠? 유산균 같은 거. 맞습니다. 장 속에. 네. 우선은 우리가 먹는 거랑 관리하는 거 중심으로 먼저 좀 여쭤보려고요. 아까 그 고지방 음식에 대해서 좀 네. 여쭤봤고 육류 섭취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단백질과 에너지원을 섭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게 적당히라는 게 있을 텐데 네. 육류 섭취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을? 육류 섭취는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생선이죠. 네, 생선으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옵니다. 참
미국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백인분들 혈중 이제 비타민 D 수치 검사하면은요 정상이에요. 정말 부러워요. 근데 그 백인 미국 사람들이 아시안 사람들한테 한국, 일본 사람들한테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오메가3 인덱스예요. 생선 많이 먹어서. 생선 많이 먹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드시면은요. 솔직히 오메가3 따로 드시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아, 일주일에 2끼 정도만 생선 먹으면요? 네. 그래서 그 만약에 근데 이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 심장을 위해서 오메가3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따로 이제 더 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심혈관 질환이 없으신 분들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생선이 가장 이제 좋기는 하나 이제 좀 조리 방법이 좀 냄새도 나고 이제 기름도 많이 튀고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도 잘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는 거가 너무 좋고요. 안 그래도 81세 당뇨 환자 남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건강식을 따르시겠다고 야채, 과일, 밥, 소식 이렇게 하셨다가 매번 식후 혈당이 이제 300 진짜 이거는 혈당 스파이크죠. 쭉쭉 올라가시다가 제가 아버님 고기 좀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식후 혈당이 150이 나와요. 그러더니 내가 아니야 이거는 운이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흰밥이 아니라 잡곡밥으로 바꿔봐야지 하고 하셨는데 300에서 이제 280으로 떨어져요. 280대로 나오다가 아버님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매번 150씩 나와요. 딱딱. 잠시만요. 잡곡밥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혈당 많이 안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흰밥하고 잡곡밥하고 진짜 둘을 비교하자면은 잡곡밥이 훨씬 낫죠. 섬유질이 더 많이 들어있고. 비율에 따라서도. 네. 근데 언제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제 당뇨 식단이라고 한번 쳐보시고 그림을 이미지 파일을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다 골고루 된 식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고기 좋아한다, 나는 이미 고기 잘 먹고 있다. 그러시면은 고기를 더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혈당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워낙 한인 어르신들과 이제 아시아계 쪽 어르신들이 고기를 잘 안 드시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방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왜 고기 구울 때도 노릇노릇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요즘에 많이 유명해진 게 마이야르 반응. 정말 맛있게 구워졌을 때 이렇게 노릇하게 올라올 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맛에는 좋은데 건강에는 안 좋다고요. 네, 마이야르 맞습니다. 반응이. 마이야르 반응 저도 많이 좋아하죠. 고기 구울 때 이제 바삭하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캐러멜이에요. 고기에다가 캐러멜로 바삭하게 튀겨주는 거거든요. 또 마이야르 말고도 거파소촉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겉은 바삭해요. 왜 바삭하냐면 카라멜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근육에 글리코겐이라고 이 포도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 포도당을 이제 고기를 구울 때 소고기, 돼지고기에서도요 포도당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고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당이 같이 섞이면서 뽑기처럼 튀겨지는 거예요. 달달하게. 네. 그래서 바삭하고 맛있는 거죠. 근데 침 나올라 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맛은 있어야겠고 마이야르 현상을 너무 오랫동안 길게 가져가면 안 되겠고 그러시기 때문에 고기 구우실 때도 이제 어느 정도 그을리셨면은요 그냥 꺼내시는 게 좋아요. 삼겹살을 드실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바삭하게 얇게 튀겨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좋지 않고 정말 좀 요새 생삼겹 해가지고 좀 두껍고 이제 촉촉하고 많은 요리사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요새 살짝 핑크빛 돌아도 이제 한도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촉촉하게 바깥은 이제 살짝 마이야르 현상이 있게 그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그 고기 안에서 나오는 포도당으로 카라멜 같은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거기 좋은 질문이신데 그 마이야르 현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AGE라는 거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마이야르 현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이제 최종 단화 산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튀긴다라는 개념을 좀 다른 어떤 요리에서
많이 쓰나를 보면은요. 예. 튀김옷이에요. 튀김옷? 네.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 튀김가루 탄수화물 갖다가 이제 파이어 기름에 이제 팍 넣죠. 네네네. 그러면서 마이야르 현상이 막 많이 일어나고 최종 단화산물이 많이 일어납니다. 튀김은 맛있는데 그 최악이에요? 안 좋죠. 네. 튀김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지방 쪽에서도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있는데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저희가 이제 naturally 이제 근육, 뭐 고기, 생선 이런 데 찾을 수 있는 올리브유 이런 데 네. 찾을 수 있는 거고 트랜스지방은 우리가 이 가공 과정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튀김옷에 있는 AGE 최종 단화산물이 많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까지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튀김옷은 최대한 좋아는 얇게, 하시고 조금만 가끔은 드셔도 되지만 이거를 알고 먹는 것과 그냥 모르고 그냥 매번 튀김을 먹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튀김 좋아하고요. 가끔 먹기는 하지만요. 좀 주의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왜 튀김이 이렇게 맛있을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튀긴 건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항상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몸에 좋은 건 맛이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입맛이라는 게 그거를 또 구분해내기에는 네. 본성적으로는 또 쉽지 않다라는 걸 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고. 고기 요리 방법 중에 한 가지 좀 네.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남미 고깃집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브라질리안 바베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아사도라고 하는데 예. 거기는 브라질리안 고깃집 가면 이렇게 스키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온에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네, 그러면서 이렇게 갖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썰어주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런 음식들이 좋아요. 고기는 천천히 오래 네. 구운 거. 저온으로 굽다 보면은 마야르 현상이 최대한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고기를 그냥 굽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일단 뭐 물론 소금 간은 하지만 거기에 레몬하고 라임을 넣어요. 레몬과 라임으로 연육 과정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산성이 마야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기를 드실 때도 그 하루 전날 그 뭐 한국 갈비, 뭐 불고기 그런 양념, 재놓듯이 똑같이 한번 레몬 라임을 한번 재워보세요. 연육도 되고요. 이제 고기를 구우실 때도 좀 덜 마이야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책에도 쓰셨는데 그런 튀김 아니면 고온에 확 구운 것보다는 보쌈처럼 네. 삶은 고기가 훨씬 맞습니다. 더 건강하다고. 네, 맞습니다. 이제 삶은 고기를 생각을 하면은 조리 과정에 고기 사이사이에 있는 마블링 되어 있는 지방이 이제 점점 나오면서 고기 자체가 좀 이렇게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양지 같은 것도 너무 질겨가지고 얇게 썰어 드셔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삶아 먹을 때는 얇게 썰어져 나온 고기를 담궈 먹는 이제 샤브샤브도 좋겠습니다. 샤브샤브나 그러니까 고온에 확 구워 먹는 거. 어디 고깃집 가면 아예 철판에 온도까지 재가지고 정말 뜨거울 때 확 굽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달달하고 맛있다고. 근데 그게 결코 맛은 있지만 몸에는 안 좋다. 네, 맞습니다. 천천히 익혀서 드시라. 네, 만약에 드셨다고 하면은요, 다음 날 이제 운동 열심히 하셔서 염증 착 낮추셔야 됩니다. 꼭. 네. 근데 꽃등심 이런 것도 확 구워 먹어야 맛있는데. 네, 근데 열심히 또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책에서 저는 정말 재밌게 본 게 치아 상태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문제로 고기를 제대로 못 드실 때 동그랑땡 드시는 거 괜찮다고. 이거 소시지, 분홍 소시지를 계란 입혀갖고 이거 뭔가 전 부치듯이 해 먹는 거잖아요. 네네네. 일단 가공육은 이제 당연히 좋지는 않고, 하지만 동그랑땡은 이제 간고기잖아요. 간고기. 네, 간고기를 이제 한국에서도 당연히 구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도 좀 이렇게 한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방목한 고기, 그리고 오르가닉 고기.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지방이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는지 뭐 10%, 15%, 20%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고기들을 이렇게 따로 사실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좋은 다짐 육을 이제 계란도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간을 잘 해서 넣으면은 제 환자분들 정말 많이 좋아하십니다. 동그랑땡.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치아 안 좋으신데 맞아요. 고기 씹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다진 고기를 이렇게 계란에 전 부쳐갖고 같이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 기름으로 부치지 않습니까? 기름에는 꼭 이제 올리브유 사용하시고 올리브유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케첩 찍어 드시지 마시고. 그래요? 왜요? 케첩은요?
케찹에 혈당 엄청 거기 설탕 많이 들어가서. 네, 설탕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세상 천지가 위험하네 이거. 아니 간장 찍어 드세요. 간장 좋아요. 간장 괜찮아요? 간장도 장이잖아요.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요런 거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이 드는 법, 지금 이명빈 원장님이 쓰신 책, 요 책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댓글 써주신 분들 중에 10분, 무려 10분에게 이 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도 추천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아까 그 트랜스 지방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이 트랜스 지방이 특히 안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트랜스 지방은 무조건 심장밥입니다. 심혈관 질환. 혈관에 예. 그 딱 그림을 동맥경화 그림을 쫙 보시면요. 이제 지방 플래크가 이렇게 쫙 쌓여 있는 거 그림 많이 찌꺼기들. 보시잖아요. 네, 찌꺼기들 이렇게 네. 노란색에 껴 있는 거 보이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은 거기만 그래요? 그 다른 혈관에는 안 그렇고 처음 어느 정도 스타트가 끊어져야 되는 거가 있잖아요. 그런데에 이제 시작을 끊어주는 거가 만성염증이 시작을 끊어주는 거고요. 네. 그 사이로 이제 트랜스 지방과 나쁜 지방들이 쭉쭉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연구가 참 많이 됐죠. 이제 뭐 만성염증도 일으키고 뭐 암도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은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튀김류에 좀 많이 있을 수 네. 있다. 또 네.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 트랜스 지방이 빵에도 많습니다. 마가린도 많이 사용되고 이제 빵을 굽는 그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도 많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빵에 다 많다는 게 아니라 빵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마가린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좋지 않고요. 뭐 물론 모든 빵이 다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다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워낙 그 요새 현대인들이 빵을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예. 너무 ready to eat 이제 딱 선반에만 있으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예, 다 그렇기 만들어서.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빵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요. 혈당 스파이크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트랜스 지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빵 말고 다른 음식들 제가 조금씩 소개해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빵도 어떻게 보면 이거 유기농 빵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좀 뻑뻑하게 많이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네네네. 또 괜찮을 수 있는 네네네 거고요. 그런 건 좋습니다. 또 하나가 초가공식품의 늪에서 빠져나오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가공식품이 아니라 초가공식품이요.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면은 네. 자연식품, 두 번째는 가공식품, 세 번째는 초가공식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네. 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이제 수제, 이제 내 손으로 가공하는 것도 가공식품이에요. 우리 그게 뭐 엄마가 고기 잘라서 이렇게 넣어 놓는 것들. 네, 동그랑땡 만드는 것도 가공하는 과정이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그 동그랑땡을 집에서 만드느냐 아니면 공장에서 만드느냐. 공장에서 만들게 되면은 초가공이에요. 이제 가장 안 좋은 초가공은 집에서는 절대 못 만드는 음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과자가 초가공 식품이라고 좀 잘 아시는데 감자를 이렇게 얇게 썰어 보세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집에서 가공한다고 이제 튀겨요. 그러면은 제각각 모양으로 나오는데 프링글스와 같은 그런 예쁘게 생긴 과자들. 네, 요렇게 딱 예쁘게 네. 생긴 과자는요 절대 집에서 못 만듭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세로 통에 요런 통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맛있기는 하나, 네, 그 프링글스 죄송합니다. 땡땡으로 쳐주세요. 제가 아니 괜찮아요. 뭐 어제 우리 뭐 광고주도 아닌데 상관없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또 입에는 맛있지만 네, 몸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좋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감자칩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나는 초가공식품 안 먹어라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은근슬쩍 우리 전통 음식인데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떡을 할머니께서 가공하신 떡을 선반에다 놓으면은요 하루 이틀 만에 곰팡이가 쓸고 상해요. 하지만 떡국떡을 공장에서 만든 것을 사서 하면은 신기하게 정말 오래 갑니다. 그래서 모든 거가 이제 네. 다 같은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묵도 보세요. 그 어묵도 네. 생선이에요. 생선인데 집에서 누가 어묵을 만들어요. 이게 힘들죠. 전분하고 다 이제 간하고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잖아요. 가공이 초가공이 된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요. 즉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음식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바쁜 현대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시간을 아끼기 위해 먹은 것들이 내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제가 이 초가공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네. 선반에도 썩지 않는 음식은 내 장에서도 썩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로 방해가 됩니다. 아무리 제가 네. 환자분들한테 좋은 유산균 드리고 뭐 발효식품 드리고 막 아무리 그래도요. 네. 대변 검사를 해드리면은요. 초가공 식품 안 끊는 분들은요. 장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야 되네요?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실 수가 있죠. 이 책에서도 73페이지에 이런 밑줄 쳐놔야 되는데 초가공식품에 포함된 인공 첨가물, 방부제, 착색료가 활성산소의 생성을 증가시켜서 세포와 DNA 손상을 초래하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근데 참 맛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끊는 거는 물론 이제 의지로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몰랐던 초가공식품들도 은근히 많은 거예요. 저 캔 음료도 네. 이 책에서 네, 지적을 맞습니다. 해주셨었고 네. 편의점 도시락도요. 저 자주 먹는데. 네. 근데 이제 감미료, 방부제, 뭐 과도한 나트륨 이런 게 또 우려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맛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 것이냐?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요즘에 이제 즉석식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천천히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고 천천히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연식품을 드시는 건데요. 최대한 가공을 안 한 식품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돼요. 제 지인분 중에 그 미슐랭 스타가 있는 이제 셰프 형이 있어요. 그 형한테 지중해 음식과 한식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네네네. 그랬더니 영빈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는 신선한 재료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형도 이제 주말마다 이제 나가가지고 생선 가져오고. 네. 그렇지, 잘 아시잖아요. 이제 미슐랭 스타일수록 재료를 엄선해 오는 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즉시 소량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딱 가장 좋은 재료는요. 그냥 소금, 간, 올리브유, 후추 조금만 해도 본연의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마트에 들어가요. 네. 장을 보러 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좋은 미국 마트, 이제 한국 마트가 있는데 한국 마트에 가면은 먼저 딱 들어가면은 세일 하면서 이제 초가공 식품들을 많이 이제 앞에 갖다 놓고. 우리 HMR이라고 하는 이제 봉지째 파는 이런 국들도 많고 찌개도 많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땡땡 파이 해가지고 신스 1900 몇십 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의 이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정으로 주는 거.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미국 마트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fresh produce, 그 과일과 야채, 채소, 이제 조금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고기 많이 팔고 생선 팔고 유제품 팔고 이런 것들을요 그냥 사오세요. 그래서 쌈밥 해 드시면 돼요. 고기 그냥 굽고 소금 간 좀 하고 이제 야채 좀 씻어가지고 밥이랑 즉시 김치랑 네, 그렇게 즐기시면은 맛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처럼.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주방 내에서도 많이들 이제 요리하시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네. 간편식 사서 봉지 찢어서 가열해서 먹고 심지어 네. 프랜차이즈 식당들도 네. 물류를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네. 식당 주방도 빨리빨리 회전시키려고 네. 봉지로 막 납품해주고 그 까서 가열해서 바로 식당 내어주고 아. 뚝배기에다가 사실 그런 거 얹어서 주는 데들 많거든요. 오. 프랜차이즈 식당들들. 네. 근데 이건 약간 좀 그러면은 좀 유념해야겠네요. 네. 저도 좀 마음에 철렁이는데요. 좋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가 이제 자연식 식단이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홀 푸드 다이어트라고 그래요. 네. 홀푸드. 네, 홀푸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렇죠. 가져다가 사과 그 자체를 신선한 먹어라. 네. 사과만 먹고 주스 먹는 거 말고 사과 자체, 고기 자체, 생선 자체 먹어라. 그래서 홀푸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과 편리함을 좀 바꾸는 거였네, 우리 현대인들이. 네, 맞아요. 점심 식사도 이제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어서 외식을 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직장인들 해도, 점심 사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럴수록 최대한 딱 메뉴를 봤을 때 저 주방에서 요리를 최대한 안 했을 것 같은 걸 찾으셔야 돼요. 최대한 요리를 안 했을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비빔밥이나
아. 그 뭐 연어밥 같은 것들도 이제 연어에 오메가 3가 들어있고 거기에 야채들 조금씩 들어있고 네 너무 좋죠. 비빔밥 괜찮네요. 네네. 뭐 거기에 들어있는 고추장 조심하시고요. 혈당 올라갑니다. 아 거기 또 나트륨이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나트륨도 들어있고. 네. 아, 이런 걸 또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천천히 나이 드는 법 이것도 10분께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이명비 박사님의 신간 고정 댓글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먹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먹는 거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얘기를 하는데 최대 산소 섭취량도 중요하다고요? 물론 산소는 우리가 늘 마시고 있잖아요. 네. 어떤 개념입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 최대 산소 섭취량은 예를 들어서 체력을 얘기를 하자면은 네. 와, 저 사람 체력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평가를 할까? 숫자를 매기면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의 환자를 보면은요, 혈압도 재고, 이 몸무게도 재고, 이제 간 수치, 신장 수치 이런 것도 다 재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솔직히 재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체력을 안 재요. 체력을 최대 산소 섭취량을 재면은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체력이 있구나라는 것이 바로 간파가 될 텐데 별로 저희가 사용을 못하죠.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영어로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VO2 max라고 해요. 네. 이제 1분 동안에 내가 산소를 몸이 얼마나 잘 쓰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요새 헬스 앱들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요. 알게 모르게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앱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니 뭐 헬스 앱에 핸드폰을 입에다 대고 이렇게 산소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계산하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그냥 평지를 얼마나 주어진 시간에 빨리 걸었느냐를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트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요? 왜 박지성 선수 별명이 2개의 심장을 가진 네. 사나이잖아요. 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네. 월드컵 나가기 전에 체력 끌어올려야 된다 해서 네. 막 체력 테스트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왜소한 박지성 선수가 체력 점수가 제일 높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최대 산소 섭취량이에요. 감사합니다. 역시 이해를 잘 도와주시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체력이 좋지를 않은데 이게 그냥 타고난 차이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저질 체력이라도 노력을 하면은 이 체력이라는 최대 산소 섭취량은 올라갑니다. 좋은 예가 이제 93세 남성 리처드 모건 씨가 있어요. 네네. 그분은 93세인데 40대 심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거를 90대인데 40대 심장을 갖고 있다. 네. 그분이 최근에 이렇게 로잉 머신 챌린지 컴피티션에 나가서 노젓는 것 같은 운동기구. 네, 예. 노젓는 대회에 나가서 이제 시니어 부문에 이제 1등을 하셨어요. 90대가요. 네. 근데 그분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평가를 해보면은 44점이 나왔거든요.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한 예. 대학병원에서 인터뷰를 해서 정말 논문까지 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분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90대에는 이제 엘리트급인데 이제 40대로 보면은 정상보다 조금 더 높이 나와 있어요. 그 뜻은 내가 카테고리를 보면은 40대에서도 일반 40대보다 내 체력이 더 좋아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또한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그 투어 드 프랑스 이제 프랑스에서 자전거 타시는 이제 네네. 그런 경매 있잖아요. 경기가 대회. 있잖아요. 대회가 있잖아요. 거기 대회 참가자분 중에서 101살 어르신이 이제 나는 작년 기록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더 하셨더니 최대 산소 섭취량이 더 올라갔어요. 101살. 네.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100살 넘어서도 체력이 더 향상될 수 있다. 맞아요. 야.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리는 방법 이제 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알려주세요.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요. 네. 올림픽을 하는데 우와 다른 나라들이 이제 유명한 코치들 다 이제 모시고 청빙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체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야 보니까 저강도 운동을 5일간 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루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노르웨이지안 555라는 이런 고강도 운동이 이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올림픽 선수더라도 저강도를 매일같이 꼭 꾸준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강도로
쭉 받쳐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체력을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고강도 한 번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 예로 들자면 네. 평일에는 좀 자주 걸어 다니다가 네, 걷기를 하다가 네. 주말 같은 때 좀 달리기를 좀 세게 하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되는 네, 거예요. 네. 극기 훈련이나 이런 예비역 훈련을 가면은 정말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체력이 확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요. 내 체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건강검진 결과가 잘 안 나왔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처음부터 하시는데요. 헬스장 가서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네, 막 땀 뻘뻘 나면서 입에 피만 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강도 운동을 한 3개월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저강도, 고강도, 저강도, 고강도 이렇게 운동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막 땀 흘리고 무거운 거 든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네. 약간의 리듬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강도만 내가 땀 뻘뻘 흘려가지고 15분, 20분 했다라고 해가지고 네. 좋은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처럼 저강도 5일, 고강도 하루 네. 이런 식으로. 무슨 의학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뉴스 보면 운동선수들이 러닝머신 엄청나게 타면서 앞에 뭐 산소호흡기 같은 이런 거 끼고 있고 네. 이런 것도 그 측정하는 거죠. 그게 최대 산소 얼마나? 섭취량, 네, 그거 검사하는 거예요. VO2 max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섭취량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산소를 얼마나 들이마시는지 네, 맞아요. 그 능력도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력이라는 거는 내 몸에 산소를 줬을 때 얼마나 ATP를 잘 만드느냐. 그래서 VO2 max 그 볼륨, 내가 얼마나 산소를 잘 쓰는지, 쓸 줄 아는지 그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산소를 얼마나 잘 쓰는지. 네. 그래서 그게 체력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검사 가능합니다.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 검사하실 수 있는 이런 실험실들이 있고요. 거기서 검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하시고. 하지만 핸드폰에서도 이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체력 좋아지는가? 아니면 뭐 왜 탄수화물이 나중에 포도당을 바뀌어서 좀 체력에 반짝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만 생각했지 산소를 섭취해서 이게 또 얼마나 이제 체력으로 이어지는가는 네. 저도 좀 이제 배웠네요. 그러면 또 이쯤에서 들 수 있는 의문. 운동은 좋은 거 알고 있고 많이들 이제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걷기 운동. 혹시 이것도 좀 뭐 방식이랄까?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네. 걷기 운동 참 좋은데요. 네. 운동을 매번 할 때마다 너무 세게 해야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강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못 하게 되고 너무 효력이 없어가지고 쉽게 하게 되면은 다시 안 하게 돼요. 효과가 없네. 하지만 매번 하실 때마다 보상을 받으시는 그런 운동 방법이 있어요. 딱 어렵지도 않고 네. 개운하네, 힘이 나네 이렇게 돼서 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하게 되는 운동이 존2 트레이닝이에요. 존2 트레이닝이요? 네. 1, 2, 3, 4, 5 5가지 이제 구간에서 네네네. 이거는 심박동수 구간이에요. 예. 이제 5번째 구간이 이제 제일 높은 거고 여러분들 트레드밀 이제 헬스장 가면은 옆에 이게 그림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제 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네. 그 무지개 색깔이 이제 5가지 존을 나타내는 거고 내가 러닝머신 이렇게 내 심박동수 잡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로 해서 어느 존에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태까지 다 주어졌는데도 내가 안 써가지고 몰랐었던 그거. 뭐 기능들 하여튼. 네, 기능들. 그걸로 해서 내가 심박동수를 존 2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제일 좋은 거 존 5에 가야지 왜 자꾸 2에 최대 강도. 네네 그런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존 3, 4, 5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운동의 강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산소를 갖다가 많이 쓰고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있는 글리코겐도 쓰면서 렉테이트 젖산을 막 갖다 써요. 무산소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존 2에 가면은요 지방을 갖다 씁니다. 너무 천천히 운동을 하고 쉽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요. 내 몸이 요 정도면은 꼭 내가 젖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산소보다는 산소도 쓰지만 그래도 지방산을 갖다 좀 써야겠는데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몸이 네. 우리 몸에 있는 컴퓨터가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근육이 그렇게 변해가지고요. 와. 우리 근육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저강도 운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그 저강도가 이제 존2 트레이닝이에요. 약간 빠른 걸음? 네, 정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 뭐 보여드리자면은 한 요 정도. 한 5, 6km 네. 속도?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만약에 러닝머신에서 하신다면은 이제 좀 인클라인까지 이제 경사까지 만드시면은 한 1.2, 12% 정도. 그 안 그래도 틱톡에서 한 네. 6천만 조회수를 이렇게 바이럴한 영상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거가 이제 12, 30 해가지고 네. 12% 경사로 시속 3마일 이제 한국으로 환산으로 하면은 시속 5km 정도로 30분 걷는 거. 아, 그렇게 해서 이 틱토커가 이제 살 굉장히 많이 뺀 거를 보여줬고요. 12%의 경사에다가 5km 속도로 30분 걷기. 네. 그래서 이게 저강도 운동. 네, 저강도 운동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러닝머신 아니시면은 이제 자전거도 실내 자전거도 가능하시고요. 저도 이 저강도 운동은 제 핸드폰에 제 스마트워치랑 제 실내 자전거와 연동을 시켜놓고 넷플릭스 봅니다. 넷플릭스 보면서 운동하면서 내가 존2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약간 5단계 중에서 2단계 정도로. 네, 근데 맞습니다. 한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네. 이게 그 달리기도 막 저 헬스장 가면 또 이제 몸 좋으신 분들은 달리기도 빨리 한 15km로 확 달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한 일주일에 하루. 네, 맞아요. 일주일에 하루 하시고. 한 5km 정도로 한 30분 걷는 걸 네. 닷새 정도. 네. 근데 약간 경사가 있으면 좋다. 네. 그거 딱 한 번 하시고 나면은요,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쉬운데? 아쉬워요. 쉬운데?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그 느낌은 언제 드는 건가? 한 5년 후에 드나요? 딱 그런, 아니. 12, 3, 30 이 네. 운동도 네. 저강도 이제 존투 트레이닝 굉장히 쉬워요. 네. 한 30분 동안 이제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럼요. 좀 더 막 운동 더 격하게 하고 싶은데, 음. 근데 그때가 딱 좋은 겁니다. 딱 쉬울 때 나와서 예. 집에 가세요. 그러면은 다음날 또 가실 겁니다. 약간 좀 더 하고 싶을 정도로 남겨서. 네. 그래서 내가 오늘만이 날이다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매일같이 30분 동안 하다 보면은요. 네. 참 신기하게 내 체력이 착 늘면서 내 몸에 타오르는 이제 불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식곤증 절대 안 옵니다. 이제 에너지도 이제 활발하게 확 나오고, 이러면은 내가 좀 존 5까지 갈 수 있겠는데 라는 딱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딱 실내 자전거 탈 때 막 해가지고 이제 존 5까지 올라가면서 막 노래 재밌게 듣고 막 심취해서 운동하고 끝나고 내가 오늘은 고강도 했어. 딱 이렇게 되고 매일같이는 내가 일도 보고 뭐 육아도 해야 되니까 이제 존투 트레이닝 쭉쭉쭉 해주고. 그러니까 다음 날 더 하고 싶은 정도. 네, 그 지점을 맞습니다. 찾아야 되는 거고. 이 네. 책 앞부분에 보니까 원장님이 매일 아침 30분간 그 실내 자전거 타신다는 게 딱 그거네요. 그 매일매일. 네, 그거 아침마다. 합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근데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뭐 이게 천천히 나이 드는 게 어디 쉽습니까? 천천히 나이 드는 법, 이 책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댓글 통해서 저희가 10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립니다. 많이들 남겨주세요. 장내 미생물 여쭤볼까요? 아까 네. 저희가 운만 띄고 뒷부분에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장내 미생물이 이게 중요한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르트도 먹고 네. 야쿠르트도 먹고 요거트도 먹고 결국은 네. 똑같은 거긴 합니다만 열심히 먹는 거 아닙니까? 유산균도? 네. 이게 혹시 생활 습관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까? 유산균을 위해서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 유산균을 이제 섭취를 하는데 네. 보세요. 우리 장 속에 대장에 있는 좋은 균들은 따뜻해야지 배양이 되고 산소가 많이 없어야 되고 산소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캡슐에 넣을게요? 캡슐에 못 넣어요. 그 장까지 살아서 간다고 막 광고하던데요. 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과 뭐 약사 선생님들은 이미 아시는 거는 시중에 파는 유산균은 우리 장내 미생물의 한 2에서 3%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이게 복용을 해주시는 거는 그 알약이든지 포든지 그런 걸 복용을 하시는 거는 이 리셋 해준다. 내가 항생제 어쩔 수 없이 먹었어. 아니면은 내가 해외에 갔다 왔는데 이제 장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쁜 균들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랬을 때 그냥 리셋 해주느라 드시는 거가 이제 좀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가 매일매일 챙기셔야 되는 거는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 챙기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효식품, 네. 두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섬유질이 많은 이제 채소, 야채, 과일, 견과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도 유산균처럼 이렇게 포로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케팅이고요. 그냥 골고루 드시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약간 유산균의 먹이 개념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연구가 이제 2021년에 저스틴 서넨버그라고 스탠포드에서 교수님이 있는데 네. 그분이 두 그룹으로 나왔어요. 이제 한 그룹은 발효식품을 주고 한 그룹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를 줬죠. 그러니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드렸는데 10주 동안 검사를 했는데 장내 미생물 환경이 더 좋아지고 체내 염증 수치가 떨어진 그룹은 발효식품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막 언론과 스탠포드 이 웹사이트에서도 다 자꾸 김치가 최고다라고 해서 이제 와 좀 국뽕이 마음속에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왜냐면은 그 발효식품을 보잖아요.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요구르트 같은 개념은 기능성 발효고요. 김치 같은 경우에서는 자연 발효예요. 기능성 발효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예전에 먹었었던 깨끗한 요구르트를 한 컵 해서 새로운 우유에다가 넣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요구르트가 됩니다. 증식시키는 개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쪽 균이 그냥 똑같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네. 종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배추김치, 무김치, 갓김치 장난 아니죠. 이게 종류가 유럽 쪽으로 치면은요 사워크라우트밖에 없어요. 독일에서 소세지 먹을 때 같이 먹는 음식인데 전 세계적으로 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별로 다른 반찬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네, 근데 김치는 여러 종류와도 이제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천천히 나이든 법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유산균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미생물이 장 속에 있어야 더 건강한 거라면. 네. 그래서 그냥 한 종류 기능성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막 복제해낸 거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이 가지려면 자연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과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섬유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야채, 채소, 과일, 견과류를 드셔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상추를 먹으면은 상추를 좋아하는 균, 깻잎을 먹으면 깻잎을 균. 이렇게 돼요. 하나 먹는다고 해서 막 많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팀 스펙터 교수, 영국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재밌는 챌린지를 하셨어요. 그 30가지 플랜트 챌린지라고 일주일에 나는 설문조사에서 10가지 이상을 먹는다. 20가지 이상 먹는다. 30가지 이상 먹는다. 이렇게 체크한 것 중에서 30가지 이상 먹은 그룹이 장내 미생물이 가장 다양했다. 라고 해서 30가지 플랜트 챌린지가 이루어졌었고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일주일에 30가지 이상 내가 야채, 채소, 과일, 견과류를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30가지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양하게 골고루 네. 어릴 적에 엄마한테 잔소리 듣듯이 골고루 먹어라. 맞습니다. 이건데 역시 어른들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야채라고 해도 깻잎, 상추, 배추 점점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왜냐면은 한국 문화에서 생각하셔서 그래요. 미국에서 그 친구들끼리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어떤 간식을 쌓았냐 딱 보면은 도시락 반찬. 네, 도시락 반찬 보면은 걔네들은 당근 생당근하고요, 샐러리를 갖고 와요. 미국 애들은.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어떤 애들은 뭐 렌치도 먹지만 땅콩 버터. 이렇게 주는데 땅콩 버터도 좋아요. 땅콩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섭취하는 거 또 지중해 식단으로 통해서 내가 한국 음식과 맞지 않는 섬유질을 섭취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한식을 먹을 때 옆에 이렇게 샐러드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잘 안 먹는 이유가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점심하고 저녁 때는 꼭 한식을 고집을 해야겠어. 그러면은 아침에는 다른 문화의 아침을 드셔보시고 점심 때도 이제 만약에 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 음식을 많이 드셔보시는데 와 이런 채소가 있어? 한국에 와서 제가 최근 좀 많이 먹으려고 한 거가 미나리. 네, 미나리 미국에서도 많이 찾기는 하는데요. 이제 음식점 잘하는 음식점들이 없어서 네, 미나리들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채도 다양하게 자꾸 바꾸시면서 다른 문화의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럼 다양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배추뿐만 아니라 양배추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양배추 달아요. 네. 이거 알아드시면.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것도. 근데 아까 그 김치도 그러면은 배추김치, 무김치, 갓김치 등등
김치도 그럼 다양하게 먹을수록 또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정말 좋은 게 그 섬유질이 들어오는 종류도 다 다르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균도 내 마음대로 번식. 정말 아름다운 것이 김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장 속을 마치 이제 아마존처럼 네. 생물 다양성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그 과민성 대장염, 대장증후군, IBS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신경 쓰이거나 뭐 네. 물 갈아서 먹었거나 네, 네. 안 먹던 거 먹었을 때. 네. 예. 아랫배가 살살 아프시다가 이제 설사 나오고 대변 보실 때마다 좀 이렇게 물게 나오고 그런 분들께 정말 권하는 식단입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만 잘 개선을 하셔도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많이 없어집니다. 예전에 그 총균쇠라는 책에서 나왔던 게 그것 아닙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막 쳐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유가 이쪽 사람들은 다양을 많이 접해서 장내 미생물이 많았고 그 남미 사람들은 그런 걸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면역력이 없었고. 맞아요. 면역력도 그래서 막 균에서 많이 나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미국이 또 잘 실수하는 거가 우리는 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탠포드에서도 또 팔로알토 그 노던 캘리포니아 이제 북가주 쪽에 있는 샘플들을 잡아서 이게 가장 제일 좋은 유산균이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연구팀이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에 갔어요. 예. 거기에 있는 분들의 대장 이제 대변을 검사했더니 완전히 넓은 거죠. 다양성이요. 그 교수님이 그 표현하기로는 벌목한 숲과 비슷했다. 그 정도로 그분들의 만성 염증 수치는 굉장히 낮았고 암 발병률도 굉장히 낮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실 때는 내가 좀 똑똑하게 그 도시에 살면서 내가 벌이도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생활을 할 때 초가공식품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30가지 이상 플랜트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침에는 요구르트, 밤에는 꼭 김치 그냥 한 점, 두 점뿐만이 아니라 다 드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요 내 장내 미생물이요 점점 좋아집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무식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김치라는 건 좀 이제 맵고 짜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샐러드 먹듯이 젓가락으로 막 이만큼씩 김치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가장 최적의 섭취 방법 이럴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맵고 짜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최대한 나에게 주어진 그 1인분 자체는 그냥 다 드시는 거 그 정도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유산균 네. 경우에도 물론 이제 단조롭다라는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로 나오는 것을 먹어서 내 장 속에 미생물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그거는 좀 괜찮은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시중에도 유산균이 엄청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몇 달 전에 그 항생제를 먹어야 됐었어요. 이게 감염이 돼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계시면은 이제 장 트러블이 이제 좀 생겨서 그랬을 때 이제 항생제 다 끝나면서 저는 최대한 빨리 이제 유산균을 섭취를 했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고 나면 장내 미생물이 걔네들이 이제 다 죽는 거죠. 다 제로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항생제를 쓸 때 5일, 7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균들은 한 이틀째, 3일째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내성 안 생기게 하려고 끝까지 죽이려고 저희가 5일째까지, 7일째까지 꼭 드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만큼까지 이제 패토젠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잘 안 죽는데 이렇게 비실비실한 건강한 균들은 얼마나 빨리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균은 빨리 죽고 빨리 죽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좋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검사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한국에도 이렇게 대변 검사해서 내 균이 얼마나 좋은 균들이 있는지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불필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건강한 응가, 황금 응가 할 때 그러면 그때 장내 미생물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그런 순간일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유산균을 먹고 김치 막 엄청 많이 먹으면서 섬유질 많이 먹으니까 이제 한 2주 걸렸어요. 한 2주 걸리니까 이제 좋은 게 나왔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이게 참 황금은가가 참 기분은 좋은데 네. 평소에도 건강하다라는 증거이고 네. 변을 보면 또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미국에 살지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해외에 가실 때도 꼭 유산균 챙겨 드시는 거 좋고요. 자꾸 다른 나라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옛날에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있지 않고 해외 여행 많이 안 다녔을 때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나라에 있는 균이 내 몸에 들어오고 저쪽에 있는 거가 자꾸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린 것처럼 내 몸에는 좋은 것을 자꾸 넣을 거야라고 하면서 리셋을 자꾸 시켜주시면 좋고요. 이제 너무 유산균 꽤 먹은 것 같다. 내 황금 대변 잘 나온다. 그러시면 유산균 잠깐 중단하셔도 좋습니다. 이 책에도 보니까 어디 해외여행 가기 한 2주 전부터 네. 유산균을 좀 드시면 좀 좋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 나오고. 나이 들면 이제 근육이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거라고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나이 들면은 근육을 생성시키기도 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120페이지에 나옵니다. 70대 근육을 30대처럼 회복할 수 있다. 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제가 오늘 나와가지고 좀 이런저런 신기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TV에 보시다 보면은 91세 서영갑님, 80세 임종서님 보면은 그 나이에도 이제 근육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계신데 왜 그 연세에 출연을 하시겠어요? 시청률이 나오니까. 그런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부러운 거예요. 그럼요. 나중에 나이 들면은 근육 많은 것이 부러워집니다. 한 60대, 70대까지는 자산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80대, 90대 가서는 근육. 그래서 참 내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근육을 빨리 키워야겠다라고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고 이제 PT도 많이 받으시면서 네네네. 근력 운동 많이 하시는 거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내가 좀 50대, 60대, 70대로 간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키울까를 보면은요. 네. 참 재밌는 연구가 있었어요. 한 그룹은 이제 65세 이상 시니어고 한 그룹은 이제 30대 그룹에 똑같은 운동을 시켰는데 당연히 30대가 근성장이 더 많았죠. 근데 다음번에 똑같은 그룹을 가지고 특별한 아미노산 단백질을 주고 운동을 시켰더니 근육이 똑같이 자랐습니다.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루신입니다. 류신. 네. BCAA라고 그러죠. Branch Chain Amino Acid. BCAA가 이제 세 가지인데 루신, 발린, 아이소루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루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백질 파우더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조그맣게 소량으로 BCAA도 많이 드세요. 근데 그 BCAA에 들어있는 그 루신이 근성장의 키입니다. 탁 들어가서 팍 돌리면은 근성장이 많이 일어나요. 이쯤 되면 이거 많이들 검색하실 텐데 이거 구매하시려고. 한동안은 2019년, 2018년에 루신 굉장히 많이 유행이었고 많이 팔렸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은 좋을 텐데, 좀 안타까웠는데 그러면은 꼭 이 파우더로 따로 드시지 말고 루신을 어떻게 음식으로 이제 섭취를 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고기. 네. 네. 이제 고기 아니면은 이제 유청 분말 단백질인데요. 100g 기준으로 하면은요. 루신이 함유된 게 소고기, 돼지고기가 한 4에서 5g 정도 돼요. 단백질 하면은 식물성 단백질 하면 콩이죠. 네. 콩을 아무리 100g을 많이 먹어도요. 루신이 그렇게 함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박씨, 해바라기씨가 꽤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바라기씨, 호박씨를 100g을 먹겠습니까? 소고기,
한 덩이, 이제 스테이크 한 덩이 아니면 이제 닭가슴살이라고 운동하시는 분들 한 요만큼 나오는 거에 그 단백질의 한 60g, 치킨 60g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거기에 한 4g 정도가 이제 루신이 들어있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대 이제 30대 그 대비 운동 근성장을 봤을 때 거기서도 이제 한 번 식사마다 4g의 루신을 섭취를 하도록 드렸어요. 그래서 점심 저녁 때 이 동물성 단백질 좀 잘 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왜 나이 드시면 고기 잘 드셔야 네. 된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근감소증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감소증 생기면은 이제 뭐 여러 질병이 일어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 나 고기는 좀 꺼려 하는데 입맛이 나는 고기 냄새가 싫어요. 씹기도 라고, 힘들어. 네, 씹기도 힘드시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이게 이 동물성 단백질을 천천히 조금씩 잘 드시면은 잘 조리를 하면은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내가 문화에서 좀 벗어나신다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진료하면서 이제 흑인, 백인, 히스패닉 분들 이렇게 진료해드리면은 나이가 아무리 드셨다고 해서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특히 이 이스트 에이지아, 그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나라 쪽 사람들, 동남아시아 분들도 단백질 잘 드십니다. 고기 잘 드셔요. 근데 워낙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 어르신들 잘 안 드시는데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좋은 거는 좀 다른 나라 문화를 좀 취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고기 많이 드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근데 또 젊은 분들 이미 고기 잘 드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섭취를 더 늘린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 권장량 식약처에서 이제 얘기하는 권장량을 드시고 계신다면은 더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미 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고기 드시는 분들은 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됩니까? 네, 매일 먹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에 고기가 좀 없어가지고. 네, 매일 드세요. 매일 드시고 그 들어온 좋은 단백질과 루신으로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좀 단백질 섭취 많이 하게끔 단백질 음료 같은 거 요즘에 간편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안에도 그런 류신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근데 피 프로틴,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들도 있고 액체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루신이 첨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 많다.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유청 단백질은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유에서 나온 거죠. 네. 그 유청에 루신이라는 이 아미노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솔직히 일반 그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근데 꼭 유천 단백질 파우더나 드링크를 드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이제 루신뿐만이 아니잖아요. 이제 고기 속 안에는 철분도 들어있고 섬유질도 어느 정도 들어있고 그런 것도 다 섭취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야, 오늘 몰랐던 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 책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여쭤보기에는 벌써 시간이 1시간 반이나 흘러가 버려가지고 벌써요? 근데도 아직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네,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LA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노년내과 임영빈 원장님 통해서 저희가 천천히 나이 드는 법 책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책은 저희가 댓글 써주시는 분들 중에 10분 선정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책은 한 권 가지고 거의 가족들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나이 드는 법, 이 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한국 오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